네, 이렇게 2023년 가족 실태 조사에서는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살거나 비혼 독신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3년 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를 잡는 것과 맞물려서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긴 겁니다. 네, 한편 달러 강세가 심상치가 않자 이 한일 양국 경제 수장이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가구 변화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앞선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고 이제 더 이상 뭐 1인 가구가 낯선 단어가 아닌데 가족 실태 조사를 봐도 3년 전에 비해서 3.2%포인트나 늘었고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4인 가구가 평균이었는데, 예. 4인 3인 가구가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 실태 조사라는 게 뭐냐? 이건 법에 근거한 겁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서 2005년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이 벌써 5번째인데 예. 급격한 사회 환경 속에서 가족의 현실을 보다 좀 시의성 있게 파악해보자. 그래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2020년부터 단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이 3년으로 단축한 첫 보고서인데 조사 기간이 지난해 6월부터 7월 2달 동안입니다. 네. 전국에 12,000여 가구, 만 12세 이상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 내용이 뭐냐?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금 전반적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식, 태도, 결혼을 했는지 유무, 그리고 가족의 어떤 변화, 추이, 또 가족 관계, 가족의 돌봄 문제, 또 가족 정책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면 면접 방식으로 물어봤거든요. 사실 전화로 하게 되면 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왜 하느냐 그러면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서 어쨌든 가족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최근 들어서 너무 빠르게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수요를 좀 짧은 시간에 좀 파악을 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결과를 분석해서 이제 이 정부 주무부처에 이제 이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또 결혼 없이 나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 이러한 답변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인식의 변화는 어디서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좋아하세요? 저 자주 봅니다. 네, 프로그램이 롱런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1인 가구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2배나 1인 가구가 증가했는데요. 1인 가구 비중을 봤더니 2020년 30.4%,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1인 가구였다면 지난해는 33.6%입니다. 3명 가운데 1명으로 3년 전에 비해서 3.2%포인트가 늘어났는데 이게 불과 2010년만 하더라도 1인 가구 비율은 15%였어요. 근데 2015년에 21%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부부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2세대 가구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43%에서 지난해 40%가 무너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를 성별로 복해보면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6대 4 정도로 많습니다. 예.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62%, 남성은 37%에 불과한데 이걸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양극화가 뚜렷해요. 왜냐? 70세 이상이 1인 가구 비중이 27%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60대인데 25%.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양극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30세 미만이에요. 30세 미만을 따져봤더니 30세 미만도 이제 24%, 4명 가운데 1명꼴로. 그러니까 노인분과 그리고 이제 청년층, 젊은 층이 이제 1인 가구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이제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건 이제 추세적이긴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이제 인구 구조적인 변화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통 부모님하고 같이 얹혀 살잖아요. 네. 2세대,
부모 자식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서 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눈여겨볼 만한 결과가 있었는데 20, 30대 좀 젊은 층에게 자녀 계획을 물어봤더니 오히려 직전 조사보다 더 그 응답 비중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맞습니다. 어디서 좀 찾아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그나마 좀 희망적인 뉴스를 꼽으라면 아마 자녀를 낳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의 비율이 지난 조사 기간 3년 전에 비해서 조금 늘었다는 거예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소규모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고 있는데요. 출생아가 반등할 수 있겠다 이런 청년층이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예. 라는 일자의 기대감을 낳게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30대 미만의 응답자가 2020년에 8.9%, 두 자릿수가 안 됐어요. 10명 가운데 9명만 저 결혼해도 자녀 가질게요 이 생각이었다면 지난해는 15.7%로 무려 6.8%포인트나 올랐다는 겁니다. 이 비율이 30대로 넘어가면 27%로 마찬가지로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라는 이 답변은 30대 미만, 30대에서 좀 두 자릿수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 이런 추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보면 젊은 층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집에 가면 대부분 맞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노동이라든가 아이 돌봄을 분담하는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자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야. 둘이 딩크족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수입만 2배로 벌고 아이는 없이 인생을 즐기자였다면 즐기다 보니 야 그래도 아이가 있는 게 좀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러한 어떤 응답이 실제로 이제 출산율의 이제 반등으로까지 이어지는지는 좀 기대해보고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00원 선을 돌파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지금 큰 문제인데 일단 원인을 좀 어디서 찾고 계시는지요? 환율은 이른바 이제 트리플 악재다. 예, 이게 필요해서 트리플 악셀이면 좋겠는데 트리플 악재거든요. 예. 미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지연되고 있죠. 여기다 중동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4월 한 달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 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회성 자료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1,400원 선마저 이제 상향 돌파하면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요국 통화 대비 유독 원화 가치만 하락폭이 좀 두드러져요. 하물며 이제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브라, 네. 이스라엘의 세케라보다도 하락폭이 더 큰데 우선 가장 큰 이유는 킹달러의 교환입니다. 미 연준의 피벗이 좀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표를 보면 네. 고용 지표, 물가 지표, 소비 지표까지 다 좋습니다. 네. 더할 나위 없이 경기가 좋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지난달 소매 판매는 이제 한 달 전에 비해서 0.7%가 늘었는데 월가 예상치 0.3%를 2배 정도로 웃돌 정도로 미국이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예.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을 넘어서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난 주말 이란의 첫 이제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 뛰죠, 달러 뛰죠, 유가 뛰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자산으로 불려드는 주식 하락하죠, 원화 가치, 가상자산 대부분 떨어지고 있거든요. 앞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네 번째 요인은 일회성 요인이긴 하지만 4월은 배당의 계절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배당을 받게 되면 외국인들은 야 앞으로 기업 실적 좋을 것 같은 기업에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환율이 워낙 이제 빠르게 오르다 보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야 안 되겠다 환차손이 좀 심하니 빨리 달러로 바꿔서 환전해서 본국으로 소금하고 있다는 거 얘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1,400원 선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과연 과거처럼 1,400원 선 돌파한 게 몇 번 안 돼. 역대 네 번째입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IMF 외환위기 당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장 최근인 2022년 하반기에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경색이 있었잖아요. 예. 정말 회사채 발행했는데 금리 얹어줘도 이제 발행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신용 경색이 심했던 그 당시였는데 물론 과거처럼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외환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단기 부채 비중이 많았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꺼온 돈이 많았어요. 순채권 채무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 채권 비중도 좀 줄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빌려준 돈이 더 많습니다. 순채권 국가이거든요. 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예요. 이게 세계 한 9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는 이제 이 1,400원 선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제 이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동 리스크랄까 미국 달러 강세가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환율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외환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두 개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상황이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양국 재무장관 이야기 해볼게요. 한일 양국 재무장관이 어쨌든 구두 개입성 발언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개입이 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의적절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한일 이제 외환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는 IMF 연차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미일 재무장관이 만나서도 이 외환이 지금 달러 대비 너무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폭이 크니 이제 크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한일 외환 당국의 공조에 이어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된다면 외환 시장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증시도 아마 반등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이 좀 밑바탕 깔리고 있는데 예. 물론 뭐 어제 이제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8일 만에 일단 환율 환율 급등세는 좀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구두 효과가 굉장히 지속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구두 개입이라는 게 이 링거 효과예요. 반짝 효과가 있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나 달러 많이 갖고 있는데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면 내가 달러 풀 거야라는 시그널만 준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원달러 환율은 이제 이 하락세가 멈췄지만 엔화 가치는 또 떨어졌어요. 34년 만에 최저입니다. 예. 일본 외환 당국은 비상인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일회성 재료를 앞서서 제가 이제 4월이면 이제 9조 원이 넘는 이제 달러가 이제 또 빠져나갈 수 있고 또 중동 불안물이나 안전자산 섬유 현상까지 겹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1,400원 선을 좀 지금 방어 여부가 좀 불투명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웃돌게 되면 외환 당국은 구두 개입에 이어서 직접 이 달러를 시장에다 풉니다. 예. 풀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통화 스왑표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이미 지금 일본과도 지난해 6월부터 100억 달러 기준. 원래 통화 스왑이라는 건 양국 통화를 서로 맡겨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긴급할 때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엔화와 원화의 통화가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서로 달러 기준으로 부족하면 빌려주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14조 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위급할 경우는 이것까지 꺼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은 총리도 뭐 한율을 안정시킬 뭐 재원이라든가 수단이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근데 지금 미국이 너무 경기가 좋다, 지표들이 지금 너무 잘 나온다,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사실은 연초 작년 말만 해도 올해 뭐 여러 차례 뭐 많게는 3번까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럼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부러움은 지는 건데 예. 미국은 경기도 좋죠. 주식시장도 연고점에서 지금 처음 조정받고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 연초 대비 주식시장 마이너스예요. 2,655로 출발했는데 지금 그 아래에서 어제는 2,600선까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파월 의장의 변심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많이 출렁거리고 이 킹달러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타이밍을 보게 되면 앞서 제가 고용도 좋습니다. 물가도 좋고요. 네. 소비 심리 역시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 중동 사태까지 더해지다 보니 달러는 뭐 킹달러의 귀환이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지난 이제 3월 이 FMC 회의만 하더라도 올해 첫 금리 인하 시점은 6월 정도가 예. 적합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연내 3차례 정도 가능합니다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6월 금리 인하는 일단 물 건너갔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 20% 아래로 낮아졌고 7월도 이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첫 인하하면 9월이거든요. 9월로 시점이 점점 뒤 밀리고 있고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현재 물가 수준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제유가는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폭도 당초 이제 3차례에서 한 번
내지는 2번까지 갈까? 의문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올해 안에 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희망사항이에요. 어.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시시각각으로 3월까지만 하더라도 FOMC 끝나고 이젠 뭐 더 이상 올릴 이유는 없고 인하 타임을 저울질하고 있고 긴축도 조금 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이 중동 사태 벌어지고 있고 최근 나타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2% 물가 내리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금리 이제 통화 긴축 기조에 변화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하반기에 가서 1번 내지 2번 금리를 하면 굉장히 좀 선방했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보면 내수 너무 부진하고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PF 지금 저축은행발 이 연체율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불안하거든요. 고금리에 따른 이때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서서라도 금리를 인하하고 싶지만 지금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느니 선제적으로 미국에 앞서서 금리 인하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고환율 이야기했고요. 고금리 얘기했고요. 이제 고물가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글쎄요. 당장 먹거리, 우리 식품, 물가 계속 오른다. 이렇게 좀 전망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우리는 먹거리, 가공식품 대부분 수입산 의존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입 물가는 사실은 달러 주고 사와야 돼요. 원화 가치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제 곡물 가격도 3월부터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 이창용 총재는 이제 마찬가지로 물가가 상당히 울퉁불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화 약세는 이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가뜩이나 지금 불안한 고물가로 고통받는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인데요. 식량 가격 오르고 있고요. 원화 가치가 이제 급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지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가루 같은 거, 설탕, 식용유, 소고기 이게 전부 원자재예요. 이걸 갖고 가공식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시차를 두고 이제 소비자 가격, 가공식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이제 과일값 많이 오르니까 수입과일, 대체과일, 예. 망고, 바나나, 오렌지 수입했잖아요. 네. 이거 자체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통상 이제 식품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재고를 갖고 있어요. 미리 품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에서 2개월 내지는 3, 4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높다 보면 이 길게 지속이 되다 보면 비용 부담이 나타나게 되고 그 비용 부담을 완제품, 가공식품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보면 뭐 파파이스라든가 굽네 치킨과 같은 외식 업체들 가격 일제히 다 올렸죠. 또 일부 편의점에서 이제 판매되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뭐 볼펜이라든가 라이터라든가 생리대와 같은 이 생필품까지 올렸기 때문에 예. 그동안은 사실 총선 전까지 물가를 어쨌든 정부는 꽉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 안정 방침에 따라 정부 눈치를 봤다면 지금 4월 이후에는 아마 본물 풀린 것처럼 이제 시작이 좀 불과하다. 앞으로 이제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가되는 각종 전기 가스 요금 줄줄이 오를 인상 요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걱정거리가 참 많은데 끝으로 좀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예고를 했는데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사실 미중 간 2차 무역 전쟁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받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반도체에서 왜 또 하필이면 철강이냐, 철강 알루미냐, 그것도 이제 중국의 관세를 3배 인상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은 반발하겠죠. 이건 WTO 제소 사안이기도 하고요. 근데 시점이 참 묘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11월 미국도 대선이에요. 특히나 철강 산업은 이 러스트 벨트라고 알려진 미국의 이제 주로 이제 그 제조업 강국인, 제조업 지역인 미시간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노동자들을 겨냥한 이제 선거용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실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러스트벨트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는데 이번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지지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 아니 중국이 일단은 관세가 높아서 미국 수출을 못하게 되면 우리 철강업체들 굉장히 수혜를 보는 게 아니야? 라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대는 금물입니다. 왜냐? 2018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우리 전반적으로 이 수입
자국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산에 대해서 옵션 2개를 줬어요. 한국 철강 업체에 대해서 야, 높은 관세를 부과받는 쪽으로 갈래? 아니면 전체 수출 물량 전체를 줄이는 쿼터 축소로 갈래? 근데 우리 기업들은 이제 관세 대신에 축소, 물량 축소로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중국의 빈자리를 우리가 더 늘리려고 해도 그 쿼터 때문에 예.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역시 이미 한 몇 년 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중국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미해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렵다. 다만 선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철강에 대한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를 좀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좀 2라운드 이제 이 미중 간 패권 전쟁이 이 철강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